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분류가 나오는데 토지 용어 한 문제 꼭 묻습니다. 이거 골고루 다 물어봅니다. 토지 이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활동상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적 용어도 만나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감정평가상 용어로 만납니다. 박스 위에 감정평가상 용도별 분류라고 되어 있죠. 법적인 구분이 아니고 실제 용도를 가지고 토지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는 대로 토지를 크게 읽어볼게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읽으세요. 임지지역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택지지역은 이제 동그라미 쳐야 돼. 주, 상, 공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편의상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을 편의상 대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대분류라고 묻지는 않고 한 번 더 구분하고 왔어요. 택지지역은 주, 상, 공이 되죠? 그럼 농지는 농사지는 땅이니까 노는 답지지역, 밭은 전지지역, 과수원지역이다. 2차 과목 공시법감 이건 전답과라고 하면 지목이 되는 거죠. 요렇게만 읽으면 지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은 택지지역이 아니고 뭐다? 농지지역이다. 그럼 임지는 임야를 말하는 거니까 용어 부분합시다. 쓸 용자예요. 건축 사이드에 있습니다. 건축 자재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임지를 용재림지역, 신탄림은 땔감, 숯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구분했으면 편의상 소분류했다, 세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택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비용 100억을 투입하면 택지의 절대량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토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죠? 저도 못 해봤어요. 토지는 절대량을 생산할 수가 없다. 앞으로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부자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공유수면 매립한 건 절대량을 늘린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 토지 가서 메꾼 거밖에 안 된 거니까 이게 물어보는 배경. 분필은 원가가 100원이라고 할게요. 원가가 얼마라고요? 그럼 투입하면 얘는 만들어낼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생산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묻는 거 토지도 된다고요? 안 되니까 물어요.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부증성이다.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어도 그러면 주변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는 바꿔볼 수는 있겠죠.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또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토지를 앞으로 후보지라고 합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대분류 간에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용도 지역 이렇게 바뀌는 걸 읽을 게 뭐라고 한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 생활 속에 들어본 일 있어요? 신도시 후보지가 뭡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된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상호 간에 이렇게 변경 중에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바뀌고 있어? 택지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죠. 그럼 후보지라고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행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보고 읽어볼게요. 답이 전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어요. 보고 읽어요. 농지지역 내에서니까 뭐가 된다? 이행지입니다. 한 번 더요. 용재림지역이 신탄임으로 바뀌고 있죠. 임지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그 미묘한 차이. 상호 간의 변경 중이면 뭐라고 읽고 후보지. 용도지역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또 이렇게 할래요? 내행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행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헷갈리려면 표를 외우는 게 아니고 택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면 택지죠. 내에서 바뀌니까 뭐가 되고 이행지. 자, 바꿔볼게요.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다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호간에 바뀌는 거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합니다. 시험에 꼬박꼬박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물어보나요 하면 토지에 뭐는 가능하다? 용도 전환.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가 농지였는데 앞으로 택지로 개발 예정 중이라고 한다면 개발 중에 있다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요. 이 가치평가를 써먹은 게 후보지와 이행지. 밖에서 토지 하신 분들이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27배 오른다는 얘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택지 개발 발표 전부터 땅값이 이미 올라 있어. 그죠? 그럼 개발 중에 또 어떻게 돼요? 땅값 또 올라. 또 3배 올라. 그럼 또 거기다 신도시 만들어요. 아파트 즉 상가 나면 어떻게 땅값이 또 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만 가격이 오르는 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가격이 처음에는 버벅거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장기간 오른다는 거니까 뭐 하란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몫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써먹는 게 후보지와 이행지가 된 겁니다. 표를 외울 거 아니고 택지를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버벅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책 보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고 과수원 지역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수원 지역이 쭉 따라 올라가서 표 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후보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화살표대로 읽어볼게요. 답지 지역이 전으로 바뀌고 있다면 농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지요. 그럼 뭐가 된다?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따로 복습하지 말고 정리하는 겁니다. 괄호 1번. 그래서 두 번째 줄 후보지 이행지는 딱 별표에서 거의 해마다 묻는다. 작년에 또 안 나왔으니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용도 전환, 용도적이고 경제적 공급을 말하기 때문에 의미를 있게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지의 정의, 택지지역, 농지지역, 상호간이란 말이 보입니까? 즉 용도적 지역 포인트 상호간 분리가 돼버렸는데 여기 딱 별표가 상호간에 잘 읽어야 돼.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게 아니죠.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변경 중이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ing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후보지라고 하더라. 시험에 꼭 묻고 사이드 가셔가지고 조금 표현을 바꿔 갑니다. 왼쪽 사이드 후보지 갑니다. 인근 지역의 주요 환경 사정을 보아 이제 끊고 지금부터 밑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의 전환이 예상되는 동그라미 치고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후보지다. 후보지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래 택지 등으로 용도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다.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물어봤는데 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통으로 외워달라 하시면 포인트는 어디다? 장래 택지 등 전환 예상되는 걸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물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이행지로 갑니다. 괄호 안의 의미가 뭐예요? 화살표 의미가? 택지 지역 내에서라는 얘기잖아요. 농지 지역 내에서. 정리 세 번째 줄. 용도적 지역의 포인트 세분된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역시 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후보지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한다? 이행지가 된 겁니다. 소홀히 할 내용 아니다. 이 밑에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중이면 택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까? 답이 전으로 바뀌고 있다. 농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행지가 된 겁니다. 괄호 2번으로 가서 택지와 부지로 갑니다. 택지는 금방 해버렸죠. 금방 표에서 했는데 어떻게 주, 상, 공은 잡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 가셔서 택지는 주, 상, 공 등이니까 하시면 중요한 건 아니다. 포인트는 주, 상, 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럴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다. 법령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는 이제 집 짓는 땅 하시면 안 돼. 시험에서는 주, 상, 공 등의 용도만 딱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보고 갈게요. 우리가 대지라는 표현은 개론 시험에도 오답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자를 굳이 쓰면 대지가 여러 가지니까. 자, 그럼 이 대지는 무슨 대지예요? 2차 과목 공법 시간에 많이 봤을 건데 이 대지는 무슨 대지다? 똥돼지, 흑돼지?
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아니 상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활에 많이 쓰는 대지는 무슨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 택지는 감정평가상 주로 용어예요. 주상구동의 용도로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요 대지는 무슨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는 구분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택지는 정리했고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부지로 갑니다. 그럼 부지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 쓰는 표현이에요. 오다 가다가 주차장 부지, 창고 부지 들어본 적 있죠? 상가 부지. 그럼 부지가 뭐다? 그냥 땅. 그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그림에다가 딱 써버리세요. 부지는 모든 땅입니다. 그냥 땅이다. 그럼 시험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물어봐요. 모든 땅에다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부한 용어로 하면 택지는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근데 도로 위에다가 철도 위에다가 수도 위에다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전부 다 포괄한 걸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묻는 표현 볼게요. 자, 이렇게 주상공 용도로 도로 용도로 철도 용도로 하는 거니까 시험에 묻는 부지는 쓸 거 없고요. 일정한 용도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혹은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요. 자, 주거 용도로, 상업 용도로, 도로 용도로, 철도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다시 물어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말한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니까 모든 땅이 건축은 안 되잖아요. 건축이 가능한 건 뭐라고 쓰고 택지고 도로 부지, 하천 부지는 건축 안 되죠. 이걸 포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뭐다?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교재 가서 첫 번째 줄에 색깔 들어간 게 시험 지문입니다. 부지는 그대로 일정한 용도로 제공, 괄호 열고 이용 되고 있는 바닥 토지. 거기까지 시험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이해를 돕게 한 거니까 건축이 가능한 택지 위에다가 건축 안 되는 토지를 전부 다 포괄한 걸 뭐라고 한다? 부지다. 시험에 쓰는 건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구분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대지 공부하고 왔지요. 요 대지가 무슨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러면 2차 과목 공부할 거니까 미리 물어봅시다. 대지와 대는 동의어다 아니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요 대는 뭐예요 하면 지목이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목은 또 뭐예요? 토지에 용도를 구분하는 용어를 지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되면 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 등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좀 처음 불편하니까 공장용지를 지목을 대라고 한다. 하지 않습니다. 공장용지 지목이 공장용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동의어 아니다. 그래서 개론 시험은 아니었습니다만 공시법 내용이 또 개론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가셔가지고 지목 동그라미 치고 출제됐으니까 저는 갑니다. 지적제도 용어입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치고 용도에다 토지를 종류를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는 알고 간다. 그래서 지적공비에 등록한 걸 지목인데 그 종류 등은 우리 개론에 아직 물은 바는 없는데 이거 좀 봅시다. 나중에 2차 과목 공부할 거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던 후보지, 이행지, 택지, 부지 등은 지목이다 아니다. 지목 아니라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 토지 이용 활동상 용어고 종류가 많은데 아까 봤던 잠깐 전답과라고 들어봤죠. 이렇게 표현하면 전답과는 뭐가 된다? 지목입니다. 우리 오늘 국어란 단어 들어봤죠. 국어도 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개론 시험에도 섞어놓고 다음 중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 건 지목이 아니고 토지 이용 활동상 용어. 지목은 2차 과목 공시법 시간에 만날 거예요. 월요일에 만날 거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택지와 부지 정리했고요. 나지와 건부지가 나오나요? 일단 책 한 장 넘기세요. 넘기셔가지고 그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나지 그 나자는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그럼 토지가 홀딱 벗어버렸다. 사람은 연상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농지는 나지일까요?
농지, 농작물이 있어요. 농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택지예요. 택지 지상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 관계 외에 불완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 복잡하니까 다시 권리 관계도 그냥 깨끗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지.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시 정착물이 있고 없고 권리 관계도 깨끗한 걸 뭐라고 한다. 나지다. 당연히 공법 시간에 홍보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건 뻔한 얘기니까 불완전한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걸 나지라고 합니다. 건부지로 갑니다. 부지를 금방 공부했죠. 금방 했던 부지가 뭐예요?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라 그랬잖아요. 언제 했냐고? 금방. 부지는 모든 땅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잖아요.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건물에 여기 보고요. 건물에 이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부지. 건물의 용도로 제공된 바닥 토지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고 그러면 양쪽 사이드는 여기는 건부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둬라 비워두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빌공 써가지고 공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공법 시간에 만나는데 여러분 토지가 이때만큼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 불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서 일정 면적만 건축하세요. 자, 일정 면적만 건축하라고 하고 안전 재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자가 비공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법 시간에 앞으로 만날 거니까 건폐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도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니까 분수로 쓰면 항상 구하는 것이 뭐다? 분자에다 뭐 쓰면 돼요? 건축 면적입니다. 분모는 뭐가 돼요? 대지 면적입니다. 이 대지가 무슨 대지라고요? 똥대지? 이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읽으세요. 건축 면적의 비를 건폐율이라고 하고 건폐율이 60%라면 나머지 40%를 뭐라는 얘기예요? 공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식을 만날 거니까 건폐율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둔 걸 뭐라고 한다? 공지했던 겁니다. 이제 비교하러 갑니다. 상대적 관점으로 갈 거니까 이거 3층 건물이라고 할게요. 3층 건물입니다. 토지만 보겠습니다. 토지만 볼게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 중에 어느 게 용도가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쓰면 얘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 복잡해. 건부지는 건물을 철거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럼 나지가 건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용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용도가 다양하니까 수많은 용도 중에 최고 최선의 이용법 사이드 있어요. 읽으세요. 어디가 버리고 없네? 다시 쓸게요.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최유효 이용이 아까 봤던 법경기 쓸 거 없는데 그걸 모두 충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 중에 어느 게 살래요? 나지 그럼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상대적 관점이니까 그러면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 때문에 용도가 다소 제한되겠죠. 그러면 지상의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건부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가치가 알아가는 걸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다시 조건. 건부지의 지상의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면 건부지 가격이 떨어진 걸 건부 감가라고 한다. 항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보겠다 합시다. 그린벨트라고는 들어봤죠? 한글이 겁내지 말고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는 이 지역 내에서 새롭게 건축물 등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지 소유주는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건부지는 이미 들어서 있죠. 어느 게 더 비싸 보인다? 건부지다. 그 정리를 하면 토지이용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은 건부 증가. 발음 세게 읽으세요. 떨어지는 건 감가, 오르는 건 증가가 나타나요. 원칙이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칙이해가 아니고 개로는 조건을 바꾸면 답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을 올려주고 내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규제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생겨서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관점을 잡고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교재 보러 갑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그림 봤으니까 27페이지. 나지는 법률상 용어예요. 자, 올해 물어봤네. 나지란 딱 동그라미 치고요. 나지란 토지의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있고 없고, 없고 동그라미 치고. 잘 읽어야 됩니다. 지상권 등이니까 종류 안 중에 그냥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 조심하고, 공법상이라고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 권리가 끝까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다. 저기 정의가 눈에 안 들어오면 홀딱 벗은 땅, 정착물 있고 없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 공법이라고 쓰면 안 돼.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그럼 건 동그라미 치고 부지의 밑줄하고 그대로 읽습니다. 부지가 뭐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니까 건이 건물이죠. 건물에 들어서 있는 그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 부지입니다. 물어봅시다. 건부지는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될 토지를 말한다. OX. 안 돼요. 쓰고 배다가 불편하신 분들. 현재 건물의 바닥 토지로 이용된 걸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우리 시험은 저렇게 안 물어봤는데 간평사 시험에 얍삽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용될 토지가 아닙니다. 현재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세 번째 줄 색깔 들어가 건부지는 건물 등이 조건이 나왔어요.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면 나지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즉 건부지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최유효 이용이 나옵니까? 용화 중요합니다. 자, 또 나오네. 법, 경기, 총조강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형성하는 이용인데 그 말이 불편한 맨 밑에 수많은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동산학만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니은 갈게요. 니은 가서 개발제한구에 지정된 규제가 뭐 되면 강화된 적에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건부 증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5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나지와 건부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공지, 빌공자, 건축법상 건폐율의 적용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토지 한 단위 물이 뭐라고 읽었어요? 필치게 의미 없어요. 얘는 비워둔, 여기 포인트,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다. 포인트 키워드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남겨둔 걸 공지라고 합니다. 즉, 요 대지가 무슨 대지라고요? 건축법상 건축이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지 중에서 바닥 면적을 제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드 가셔서 보조단에 가면 처음 하시는 불편한 건폐율, 건 동그라미 치고 이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그러니까 개론에 이게 분수 많이 나오니까 써봐야 돼요. 대한이 항상 어디로 간다? 분모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내려와서요. 공지로 갑니다. 표현 바꿔서 빌공자 같은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 책 봐야 돼요. 천안시 피난 등의 안전 1조 등 복잡하다. 의미 없고 마지막 줄에 건축하면서 뭐한 토지 남겨놓은 일정 부분 토지 이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공지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건축하면서 비워둔 남겨둔 걸 공지 본단 들어갑니다. 괄호 4번 필지와 핵지가 나오나요? 자, 먼저 보고 갈게. 책 같이 봐드릴게요. 여기는요. 자, 필지, 토지 한 단위 뭐라고 한다? 필지입니다. 공간정보법이라고 하잖아요. 줄여가지고. 법률상 용어입니다. 뭡니까 하면 이게 누구 땅이냐고 표기하는 거 뭐다? 필지다. 부필자. 토지를 이렇게 임의대로 그어서 이 땅, 자, 이렇게 누구 땅입니까? 라고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필지다. 그럼 집원, 신사동 10번지 부처가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읽으세요. 등록 단위.
등기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필지는 지번과 뭐다? 등록, 등기단. 누구 땅입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표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획지는 반대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결론부터 가격 수준이 가격을 구분하게 한 용어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라고 한다? 획지다. 이게 생활에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철에 선거구를 획정한다 이런 뉴스 보도를 본 적 있죠? 저만 본 것 같아. 획정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를 이렇게 선거구를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획정. 그럼 토지는 왜 합니까? 하면 결론부터 뭘 찾고자? 가격을 구분한 게 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 지역 내에 다시 이렇게 개별 토지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필지인데 이 지역 내 필지들이 같은 가격을 형성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획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정해진 바는 아니에요. 가격이 변하면 용도가 가격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구분한 게 뭐가 된다? 획지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두 번째 줄로 물어보는 거니까 획지로 가요. 인위, 자연, 행정적 조건 암기사항 아니고 씁니다. 자, 쓰세요. 필요에 따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지문 아닙니다. 인위, 자연, 행정의 의미가 뭐다? 필요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결정적 키워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보고 갑니다. 그러면 1필은 반드시 1획이다. 그런 경우 없어요. 1필이 1획이 될 수도 있고 결론부터 여러 필이 1획으로 구성될 수도 있겠죠. 1필이 여러 획이 될 수도 있다. 토지 단위는 획이 아니고 필지입니다. 그건 알아야 돼.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필지, 등록 단위, 등기법에선 등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앞으로 가서 하단부에 처음 보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28페이지죠? 하단부에 그림 볼게요. 왼쪽 토지 신사동 7번지, 8번지, 9번 지번부에 있죠. 필지가 몇 개? 3개. 갑돌이 땅, 을숙이 땅. 이름도 이쁘네. 예. 필지가 몇 개? 3필지입니다. 근데 모두 같은 용도 이렇게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가격도 같은 가격이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3필지가 이와 같이 1획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측의 그림 신사동 10번지 필지 몇 개? 하나. 갑돌이 땅이에요. 땅이 넓어서요. 도로에 접하는 전면 부분은 상업용으로,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필지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용도는 몇 개인데? 2개. 그럼 1필이 이와 같이 2획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번 붙여서 누구 땅이냐고 명시하는 건 필지고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구분한 건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봐드립니다. 다시 또 괄호 4번에 1번 필지는 공간정보법 줄여가지고 법률상 용어로 소유권을 구분한 키워드는 지번,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같은 말입니다. 등기단이라고 한다. 누구 땅입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는 게 필지가 된 겁니다. 획지로 갑니다. 감정평가, 가치평가하는 거니까 토지 이용 상정에서 인위, 자연, 행정적 조건이 무슨 말이라고요? 필요에 따라 암기 지문 아닙니다.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 결정적 키워드 여기 있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드 가셔가지고 보조단에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곱미터. 평이란 말 안 쓰죠. 시험에 물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토지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라 표현하는 겁니다. 저걸 한글로 뭐라 그래요? 단위 면적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3번 가서 1필지가 1획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뒤에는 지금 안 볼 겁니다. 1필지가 여러 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필이 1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필지와 획지를 구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괄호 5번으로 갑니다. 맹지 한자 좀 보게. 맹지 한자 몰라도 관계. 맹자가 어리석을 맹자예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맹구 없다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자, 뭐라는 얘기, 토지가 어딘가 하자가 있다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이네요. 분홍색이 여러분 토지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갑과 을 토지에 포위되어 있지요. 둘러싸여 있어요. 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를 못해요.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그래, 맹지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감가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다시 생활에 맞서 이 대지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 거기 대비되는 게 건축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맹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맹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죠.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다. 그럼 우측은 참고로.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볼게요. 합병을 해서 좁은 통로를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겠네요. 입구가 좁은 땅입니다. 자루, 포대, 자루형 대지라고 해요. 시험에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어. 다시. 그리고 오른쪽 토지는 뭐라,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루형 대지라고 하는데 왜 안 물어보냐면 그냥 대지란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대지가 두 개죠. 여기 있잖아요. 이 대지는 무슨 대지? 건축법상 건축이. 이건 뭐다? 자루형. 이렇게 내면 시험 문제 성립이 안 돼. 한자로 주면 답을 준 꼴이 돼버리니까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는 거니까 주변 토지 확보해서 좁은 통로 확보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자루형 대지 표현하는 겁니다. 자, 1번 맹지는 필수. 빈도 있게 나옵니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세울 수 없으니까 맹지는 감가가 발생합니다. 괄호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물지 않은 거니 그냥 자루형 대지라고 하시면 돼. 좁은 통로 위에서 도로에 접하는 걸 자루형 대지. 2번은 참고로 봤습니다. 중요도 안 가니다. 넘깁니다. 괄호 6번 법지와 빈지는 반대 개념은 아닌데 반대처럼 대응하시면 돼요. 일단 법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이 돼요. 대신 그 토지가 실익이었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법지다. 그러니까 경사진 부분입니다. 경사진 부분 축대용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도에 그림 있어요. 왼쪽에 뭐라고 한다? 법지. 이렇게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흔히 법지하겠단 말입니다. 건물을 세우기는 좀 곤란할 수 있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럼 한번 타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거나 적은 걸 뭐라고 한다? 법치다. 그럼 조심하고 이제 반대는 아닌데 빈지는 이게 물가빈자니까 해변 토지예요. 그럼 소유권은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소유권 인정 안 돼. 대신 실익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안에 물 많이 빠지면 썰물 되면 육지와 섬이 연결되고 섬과 섬 연결되기도 하죠. 반복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갈을 깔아 이후에 또 시멘트 포장을 해. 그럼 차량들이 운행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괄적인 용어를 뭐라고 한다? 빈지입니다. 해변 토지니까 소유권은 인정은 돼, 안 돼? 안 되는데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 이게 반대 개념은 아닌데 반대처럼 대응하시면 돼. 다시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 인정되지요. 실익이었거나 적은 토지고 빈지는 해변 토지인데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실익은 있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의할 거. 여기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빈지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닷가. 미리 말씀드릴 건데 빈지는 학문적인 용어고 바닷가는 법률상 용어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동의어로 쓰신 분들인데 동의어 아닙니다. 동의어 아니니 구분화 정리를 하세요. 바닷가는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빈지와 바닷가는 같은 개념 아니에요. 빈지는 학문적 개념. 바닷가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생활에서는 바닷가 그런 개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면 물이 만땅 들어왔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만조부터요. 공적 장부 등 육지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닷가. 그러니까 빈지, 이거 빈지 아닙니다. 빈지랑 바닷가는 구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니까. 만조부터 육지 사이를 뭐라고 한다? 바닷가라고 합니다.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유사한 개념이나 그냥 동의어 아니고 밑줄 한번 갈게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공유수면 관리법. 그렇습니까? 그 법령에 정의한 용어입니다. 해안선 동그라미 치고. 그 해안선이 만조예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 장부에 기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뭐라고 한다?
바닷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요거 동의 아니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빈지는 빈지대로 바닷가는 바닷가들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관행이 많다니 관행. 근데 시험에 내면 시끄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재가 없습니다. 빈지는 빈지대로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이 뭐라고요? 바닷가. 여러분 색이 표기하세요. 빈지 아니야. 그래서 물이 만땅 들어갔을 때를 만조라고 되었네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회를 법에서 바닷가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괄호 7번으로 갑니다. 시험 다 물어봅니다. 공한지가 나옵니까? 자, 한해 동그라미 치고 도시 토지인데요. 투기 목적으로 포인트는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한지다. 한가롭게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걸 공한지다. 앞에서 우리가 공지 공부했지요. 공지랑 혼동하면 안 돼. 공지는 건폐율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였던 겁니다. 2번, 3번은 묶어서 농촌 토지입니다. 휴한지 별표하세요. 휴한지를 읽을 때는 앞으로 휴 밑에 있네. 휴경지라고 읽으세요. 휴한지가 나면 어떻게 한다? 휴경지. 휴경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쉬는 거잖아요. 인사한밭 이런 거 말하는 거니까 지력 회복,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뭐 하는 토지? 쉬게 하는 걸 유휴지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한다? 휴한지, 휴경하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3번과 구분 됩니다. 3번 읽으세요. 다르잖아요. 그 유자가 논리류를 말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유휴지입니다. 그 이상 안 물어요. 그러니까 휴한지는 휴경지라고 읽고 그걸 정리를 해야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뭐하는 토지다. 놀리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내려와서 8번은 별표가 할게요. 빈도 높아졌습니다. 포락지. 떨어질락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토지가 물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 이게 법률 용어로 들어갔어요.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 괄호를 묶으세요. 그럼 이거 안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건 학문적인 용어 아닙니다. 포락지는 법령상 용어니까 읽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상 여러분 토지가 물에 뭐 되어서 침식, 수면 밑으로 뭐한 토지, 잠긴 토지를 떨어질락 포락지라고 합니다. 주관식 아니니까 무리하게 오지 마세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선하지라고 합니다. 선은 고압선, 하는 아래하. 고압선 아래에 토지인 거니까 전자파 많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이 있다. 옆에다 한번 쓰고 이용 거래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선화지 가격은 높게 낮게 선화지 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물어봤던 표현이에요. 9번 소지로 갑니다. 바탕소자 원래 원자예요. 택지나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이제 이 밑줄 자연 그대로의 토지입니다. 황무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 원지다. 사이드 가시면 학제적으로 소지를 미성숙지라고 쓰고요. 소지에다가 인공적 자본이 개입되면 토지 형질이 바뀌겠죠. 택지로 바뀝니다. 택지는 우리 뭐라고 그런다? 성숙지. 오래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지 원지는 미성숙지, 택지는 뭐가 된다? 성숙지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환지와 채비지는 차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이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할 내용인 거니까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토지용은 골고루 다 물어봅니다. 따로 복습을 안 따라도 정리를 하고 가는 거니까 후보 지행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문제 보러 가면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확인해 이제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 뭐 주관식 아니니까 기억.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도 이게 뭐예요? 빈지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정리. 소유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가 빈지라고 했던 거죠. 니은 택지 경계와 인접한 포인트 경사진 토지. 법지잖아요. 그 하는 김에 법지는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 법적으로 인정돼요. 실익은 없는 거나 적은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지가 된 거죠.
시험 주관식인가요? 신관식이 아니죠. 뭐를 힘들게 외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봅시다. 다음 디귿 택지 지역 내에서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 그죠?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이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죠. 용도가 저는 이거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내행 이행지였습니다. 리을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 상호 간에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 거 뭐라고 한다. 후보지. 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할 만한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지, 법지, 이행지, 후보지가 된 거죠. 여러분 시험에 후보지, 이행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잘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토지 용어 그렇게 보고요. 밑에 더 알아보기는 알아볼 거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책 구성사항 있을 뿐이에요. 혹여라도 선생님 그럼 책 필요 없는 거 뭐하러 책에 써놔요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 기본서 받으신 게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됩니까? 2권까지? 예전에는 800페이지. 개론만. 다른 출판사 1000페이지.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학원들이 뭐 경쟁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대학에 있는 책들을 옮겨와 좀 수험서잖아요.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공부 분량을 좀 줄여드린다 해가지고, 안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빼내는 순간 그걸 시험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엿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출제자들도 책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우연치 않게 29회 때, 31회 때 이런 게 오셨습니다. 수험생들이 필요 없으니까 빼주어 살짝 뺐는데 딱 그걸 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합격을 가르는 기준은 아닌데 그런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제가 안 보더라도 남겨둔 이유는 그런 좀 이유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넘깁시다. 주택예불 32페이지. 종민이 오빠랑 공부했죠, 여기. 종민이가 누구냐고? 공법쌤. 예. 같이 했는데 개론에도 물어보니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뭐 지금은 깊은 내용까지 볼 건 아닙니다만 그게 단독 주택과 무엇으로? 공동으로. 여러분 공동부터 먼저 갈게요. 하다 한번 내려갑시다. 공동을 많이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공동주택이 나옵니까? 4가지. 아파트, 연립, 또 다세대. 택 넘어가 버리니 미리 보고 갈게요. 다세대 주택. 또 뭐 있어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이죠? 아파트는 층수가 몇 개 이상? 주택으로 5개 층 이상. 연립주택은 여기가 포인트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죠? 몇 개 층이에요? 660을 뭐 한다? 초과 층수가 4개 층. 그냥 층수가 아니고 주택의 층수가 몇 개다? 4개 층이야다. 연립은 660을 뭐 한다? 초과. 그럼 다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660 이하가 되죠. 이렇게 또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종민이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연초 다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언제 했냐고? 연립은 660을 뭐 하고? 초과. 다세대 다이 이하라고요. 얘기하기 싫으시면 연초 하세라고 외워도 관계없어요. 담배 펴라고요? 다세대 이하. 담배 피우면 되죠. 연초 다. 그건 여러분 기본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편할 대로 하세요. 제가 뭐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편할 대로. 그러니까 연립은 660을 뭐 하고? 초과. 다세대는 연초 다 이 혹은 다세하든 관계없다. 그건 구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층이 아니고 뭐예요? 주택의 층수가 몇 개 층이다? 4개 층 이하가 된 겁니다. 최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분리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다세대 주택 똑같아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몇 개 층이다? 4개 층 이하다. 662 불편하면 이렇게 하세 했어요. 담배 피우신 분들은 연초 하세하고 안 피우신 분들은 너 되죠 연초 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층수가 4개. 이게 여러분 올해 시험에 물어봤던 거다. 밖에서 흔히 빌라라고 하죠. 빌라는 법정 용어 아니고 대개 연립과 다세대를 뭐라고 하는데 빌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공통점은 660인데 초과 이하, 층수는 4개 층 이하였던 겁니다. 기숙사 갈게요. 개론에 물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 기숙사가 있고 뭐가 있다. 이게 추가가 됐으니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이니까 안 중요해. 학생 종업원 등 안 중요해. 그러니까 다음 줄에
해당 기숙사의 공동시사 세대수가 전체 몇 프로 이상이다. 그것만 챙기겠습니다.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다. 임대형은 시험에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사업자 동그라미 치고. 다음 줄에 한번 읽으세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돼 있나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여기 함정 들어갈 수 있어요. 공공사업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민간도 포함한다. 그러면 임대니까 임대 목적이에요. 포인트 동그라미 치고. 임대 목적으로 방이 몇 개 이상이다. 20개 이상. 그걸 뭐라고 한다? 임대형 기숙사. 개정되고 안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만 개론에 언급될 가능성은 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다시 네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뭐다? 공동주택. 단독 보러 갈게. 단독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앞 페이지 가서. 단독주택의 세 가지 다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다다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중주택, 다다다 하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공동이 아니고 뭐다? 단독주택입니다. 자, 다중과 다중을 합니다. 그럼 포인트 B 항목은 알아야 되죠. 독립된 주거 형태다, 아니다. 시사시설이 있다, 없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다중주택은. 자, 이어서 면적은 660 공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 3개 층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세 가지 키워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시사시설 없다. 660 이하. 3개 층 이하. 내려와서 다가구로 갑니다. 공통이 뭐예요? 3계층이요. 같아요. 3계층 이하고 면적은 660 이하. 항상 볼 때는 그냥 함식이 아니라 한계동의 주택이죠. 주택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다. 그럼 몇 세대 거주한다고요? 19. 이렇게 써버리세요. 다가구에다가 19라고 써버려요. 19. 다가구 어떻게 읽으라고요? 19라고 읽으세요. 뭐냐고 하지 말고 다가구 어떻게 읽으라고요? 19라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고 얘는 이제 시험에 물어볼 개연성이 있어. 다가구 주택은 최근에 안 물어봤으니까. 다 출제를 했습니다만 안 물어봤으니까 대비를 하고 갑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자, 그렇게 해서 단독과 공동 구분했고요. 이제 저는 소개만 드렸습니다. 공법 시간에 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다음 페이지 가서 더 알아보기로 갑니다. 맨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법 내용입니다. 도시의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공법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만 하는 겁니다. 3번 항목이 있어요. 어디 지역에만?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는 겁니다. 물어봤던 거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종류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원룸형 주택이라는데 용어가 바뀌었죠. 뭐라고 바뀐다? 소형주택. 단지형, 우리 연립과 다세대 공부하고 왔죠, 금방. 단지형, 단지에 뭐가 있다? 다세대다. 2번 항목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번 물어봐서 개론시험에. 그러니까 옆에다 써버리세요. 일반적인 주택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공법 시간에 다 만날 내용입니다. 올해 물어봤던 건 도시지역 건설 300세대 미만. 올해 물어봤던 건. 그럼 분양가 상한제 복잡한 조항도 적용받지 않더라.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뭐 돼 있다. 완화되어. 사이드 가셔서 역시 공법 시간에 만날 내용인데요. 미리 봅니다. 준주택이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읽으면 돼? 주택에 준해서 보겠다.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니다.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하겠단 말입니다. 그럼 종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읽어요. 기숙사. 두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만 해당합니다. 업무용, 상업용 안 돼요. 다중생활시설은 예전에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은 지금 뭐라고 바꾸는 거라고요? 다중생활시설. 그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요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하철, 역사, 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이게 다중이용한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안 되고 앞으로 공부시험 안 나올 거니까. 끝에 노인복지주택 있나요?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개론에 물은 바는 없는데 올해 출제교 성향상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거니까 나중에 공법쌤이 종민이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지오
다노라고 써봐요. 이 익숙하죠? 의류 브랜드 아니에요? 입어본 적은 없고. 이 보세요. 이제 여기 보셔야 돼. 오피스텔이죠?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러면 기숙사. 이렇게 지숙사라고 읽으라고요. 한번 써. 그러니까 이렇게 기오 다노했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지오 단어라고 읽어요. 아마 의류 브랜딩 같아. 저는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닌 거 오해하지 말고 회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지를 뭐라고 읽고 기숙사 읽어요.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을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론에 물어볼 수 있다는 가능성 배제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세대 구분형 주택을 올해 개론에 물어봤다. 그러니까 형의 동그라미 치고. 형이라는 얘기는 세대를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얘기죠. 아파트 한 채에 반 중간에 칸막이 해가지고 이렇게요. 별도로 생활이 가능한 걸 뭐라고 한다고? 세대 구분형.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분 소유 별도로 등기된다 안 된다.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 두 번째 내부 공간의 일부를 뭐 한다. 세대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줄에 그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시험에 구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물어본 겁니다. 공법 시간에 만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세대 구분형이라는 얘기 뭘 구분한다는 얘기?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고 아파트 한 채니까 따로따로 등기된다 안 된다. 그걸 장난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쓰면 돼 안 돼? 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개론 과목 이상 과목이라 민법도 넘어오고 홍법도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저는 소개만 드렸고 종민이 오빠가 잘 해드릴 거니까 공법수업 수업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제. 최근에 물어봤네. 건축물 A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건축법령상 용도별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층수가 4층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보고 일단 한계동의 건축물로 지하층 필로티 구조 없다. 모르겠다 아직. 두 번째 그러면 전체 층을 뭐로 한다. 주택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단독주택이다 아니다. 해당 사항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연초 660 연초는 660을 초 그렇습니까? 얘는 66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 다 세대. 맨 밑에 항목은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괜히 함정이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택이 몇 개 층이야? 4개 층이야. 660을 초과하면 뭐가 되고요? 연립. 660 이하니까 뭐가 된다. 다세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빡빡함이 있을 겁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종민이 오빠랑 공부하면 다 정리될 거니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개론 시험에 공법형 문제가 4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30회 시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럼 31회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하나도 안 내버립니다. 그 수험생과 강사들 한 방향을 딱 몰고 나서 뒤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죠. 올해는 저는 제가 보기 2차 과목이 개론에 넘어온다고 하면 중개 실무 정도 한 줄도 넘어올 가능성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2차 과목 잘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아시겠죠? 이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토지와 주택 용어까지 봤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쉬었다 갑니다.